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4번째 비대위인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이르면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오늘 발간된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실상의 반성문을 쓴 겁니다. 미공개 마무리 발언 때는 비공개 때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누가 그랬죠. 국정 운영 방식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핵심 국정 과제를 비롯한 국정 기조 방향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국정 운영 방향은 옳은데 소통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보는 걸까요? 오늘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든 회초리를 비유하며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 회초리를 맞으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 방식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핵심 국정 과제를 비롯한 건전 재정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소통 방법을 많이 고민해왔다며 기자회견과 도스태핑 재개 등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 패배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이 없었는데 후에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도 열려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5월 말 새로 열리고 함께 대화할 여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회담 요구를 당장 거부하지 않고 시기는 뒤로 미뤄둔 건데 단독회담이 될지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형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새 해법 대신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총선 관련 입장을 정리한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대통령실 조직 개편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부 폐지한 민정수석을 사정 기능을 빼고 부활시키는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닥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지만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인선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거라며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니 되레 국민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 국민은 윤 정부가 걸어온 길이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야권은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윤 대통령 담화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에선 담화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부 여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고 대표적으로 여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영수회담 등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권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겠지만 당 상황은 그렇지 않죠. 총선 참패 후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서 이르면 6월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혁신이 아니라 실무에 방점을 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태희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이 자리에서 총선 참패 원인과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에 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향후 실무적 절차를 결정하는 실무형 비대위를 먼저 꾸린 뒤 이르면 6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지금까지 연속선상에서 모든 그런 과정도 다 아시니까 이 일을 맡아주시는 게. 총회에선 선거 패배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총선 벽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상임고문 낙선자 모임 등에서 당 수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장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심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5%는 여전히 새 당대표로 한 전 위원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까지 아우른 전체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지 묻자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선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지지층 상당수는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바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엔 회의적인 관측이 많지만 나설 경우 당원 투표 100%인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남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정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5대5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였던 룰은 재작년 말 당원 투표 100%로 개정됐는데 수도권 민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되면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반윤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을 향한 당 주류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윤계 수도권 중진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도 당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빨간색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모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총선 대패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대부분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입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선인 개개인의 표정을 영상으로 좀 보시면요. 꽤 밝은 모습입니다. 네. 당은 졌지만 개인에게는 그래도 승리잖아요. 경사고. 네.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당 사정이 뒤숭숭하다 보니 시작부터 내내 엄중했습니다. 당 쇄신을 위해서 당선인들은 결의에 찬 입장문까지 낭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결의문에는 여야 협치, 당정 소통 강화, 변화와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결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의 결의는 비교적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회기 내에 골프,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했고 부동산을 구입할 땐 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거론된 행위들이 그동안 민주당의 악재가 됐던 일들이거든요. 네. 중대 시기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의원도 있었고 부동산 편법 대출과 코인 거래로 당에 부담을 준 사례도 많았습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딴지를 건 의원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김 의원은 SNS에 지난 2일 제주행 항공편 정보를 올리고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건 누구냐며 물었는데요. 조국 대표가 해당 항공편 비즈니스석을 탄 걸 알고 곧바로 저격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속칭 내로남불의 고트, 즉 역대급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조영우 조국 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그날 타고 불편을 느껴서 대표가 타지 말자고 했다며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고 맞받았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이 다른데 같이 있네요. 네, 조국 혁신당 요청으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강의 주제는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었는데요. 네.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의정 활동부터 SNS 활용법, 언론 응대법 등 자신의 노하우를 열변을 토해가며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는 조국 혁신당과 가까이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하면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 전에는 민주당 몰빵론으로 조국 혁신당과 각을 세웠지만 네. 이제는 관계 설정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자에서 범야권 협력자로요. 하지만 갑자기 바뀐 행보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실망이다, 그럴 줄 몰랐다 등의 불만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조국 혁신당까지 이렇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런 좀 비판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 국민의힘도 초선들
제 강의를 원하시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헌법기관 국민의 대표로서 실수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기술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셔틀 외교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낮죠. 보수 결집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교청서 김세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고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소개하면서도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겁니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외교청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닌 우호적인 동반자로 언급한 것은 14년 만입니다. 일본은 또 안보 환경이 엄중해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배가 가라앉아 가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아직도 우린 그 이유를 모르죠. 여객선 침몰로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사고 해역과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 등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6분,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 생명안전공원에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식 참석자들은 간신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난 10년은 우리 가족들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지기를 떠나보낸 친구는 매년 추모 공간을 찾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저는 여건이 될 때마다 보러 오려고 하고 무엇보다 친구들도 이제 시간 되면 같이 올 때도 있고 보고 싶다. 일부 생존자들은 고인이 된 희생자들에게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서 저는 아직 PTSD를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녹슨 세월호 선체가 서 있는 목포신항에도 많은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이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고 기억이 서린 곳곳에서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찌감치 SNS에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앉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재판 일정으로 기억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에 10년 전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에 방점을 뒀습니다.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은 정치화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상황이 눈에 선하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취임 후 첫 세월호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보신 대로 세월호 행사 대신 법원으로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작심한 듯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 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할 것을 놓고 100% 사실일 거라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한 겁니다. 검찰에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CCTV를 찾아보고 교도관에게 확인을 해보라고도 했죠.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의 화살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죽의 허위 진술을 연습시킨 수원지검이라고 주장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범을 모아 대질 조사를 한 것이지 교도관들이 입회했는데 어떻게 술반입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 출장 기록과 음식값 결제 내역 등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665억 원대 2조 30억 원. 1심에서 재산분할 665억 원이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하지만 노 관장은 2심에서 2조 3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7년간 이어진 양측의 이혼 소송은 이제 다음 달 말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분 간격으로 나란히 법정에 출두합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첫 변론에 이어 오늘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변호인들을 통해 30분씩 각자의 입장을 소명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에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7년 동안 계속됐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 회장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665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법에 따라 날 길이 15cm가 넘는 검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훨씬 초과한 무려 길이 60cm짜리 흉기를 들고 다니던 7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검이었는데 이를 경찰에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서울 동대문구의 대로변을 수색하더니 잠시 뒤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약 20분 뒤 흰옷을 입은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어제 오전 7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많이 깔려있고 이 칼을 누가 들고 있었다. 잡았다고는 하던데 경찰가 와서. A씨는 이 계단에서 길이가 약 60cm가 되는 흉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역사와 도로 등을 수색하다 한 고시원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흉기를 내리라는 경고까지 무시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들고 있었던 흉기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지켜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온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승객은 택시비 12,000원을 내지 않으려다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건데 택시기사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택시가 정차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린 승객을 택시기사가 쫓아갑니다.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지나던 한 여학생이 이 모습을 보고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밖으로 나온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고 뒤엉켜 있는 남성들에게 달려갑니다.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승객을 뒤에서 제압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꼭 붙잡고 있던 승객을 놓아줍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30대 승객은 택시 요금 12,000원을 내지 않으려다 이곳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택시기사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때는 당연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상의 혐의로 가해 승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폭행을 막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여학생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틀 전 우연히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이 동료들과 사흘간 추적한 끝에 같은 자리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범인을 검거해낸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학생 3명의 뒤를 따라갑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뒤를 쫓더니 순식간에 덮칩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저항하지만 이내 바닥에 쓰러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 2명이 뛰어와 첫 번째 남성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민혁 경장과 기동순찰대원 2명이 몰카범 40살 강모 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신 경장은 이틀 전 출근길에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쫓아가는 강 씨를 목격했습니다. 순간 불법 촬영을 직감하고 추격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해 동선을 확인한 신 경장은 이튿날 범행 장소를 찾았지만 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흐르고 다시 범행 현장을 찾은 신 경장과 동료들. 드디어 강 씨가 탄 차량을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학생들이 지나가자 차에서 내린 강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쫓아간 겁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게 보여가지고요. 근데 손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있고 이제 추가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체포된 강 씨는 구속됐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영상물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지난주 코인 거래를 미끼로 지인을 폭행하고 5억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검거됐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사건 속보입니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서울구치소 수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고 거래를 활보했는데 잡아가질 않은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코인을 거래하자며 지인을 불러낸 다음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5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A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천호동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장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려 4개월 넘게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가 코인을 미끼로 강도행각까지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주민들은 A씨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니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동네에서. 몇 달 됐죠? 꽤 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여기에 사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A씨가 새로운 범행을 저질러 검거되기 전까지 소재 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은 법원 검찰이 하는 거라서 구치소 나간 이상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A씨에 대한 촘촘한 감시가 있었다면 강도행각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력 낭비 또한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폐사하는 고양이가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신경과 신장 질환으로 보이는데 증상이 나타난 고양이 대부분이 같은 회사에서 만든 사료를 먹어왔다는 것 외에는 달리 특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누워. 아이고.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입원한 이 고양이는 원인도 모른 채 발병 사흘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또 다른 고양이입니다.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일명 CK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18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입원 치료를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수의사도 원인을 모릅니다. 알려져 있는 치료를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도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원인 불명의 신경 또는 신장 질환으로 동물보호단체 2곳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고양이는 80마리. 이 가운데 3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들 고양이는 나이대도 품종도 다양했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고양이들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유일한 공통점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를 먹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태가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체와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고 대한수의사회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대신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업체 도시락에서 식중독 기운이 나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도시락 구독을 치자 업체들이 쏟아집니다. 배송 주기와 이용 횟수만 정하면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보내줘 메뉴 고민을 덜어줍니다. 학교 다니면서 다이어트 같은 것도 식단을 다 챙겨서 도시락을 주면 학교 나갈 때 챙겨서 나가니까. 그런데 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54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4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대장균이 기준치의 36배가 나온 위생 불량 제품도 있었고 설사와 발열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도 나왔습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리스테리아균에 감염이 되면 태아까지 감염이 돼서 사산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균은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 없어지는 만큼 정해진 조리 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동했다가 재냉동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가열 시간이 4분, 6분 되면 그 시간을 지키시도록. 이번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4개의 제품은 모두 판매가 중지됐고 재고도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시의회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자기들 각자의 개인 사무실도 필요하고 다른 업무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 원의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용인 경전철이 있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용인 경전철입니다. 사업비 1조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의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며 최근 지자체장 등의 2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도 나왔는데요. 이 경기도 용인에서 이번엔 100억 원 규모의 세금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용인시의회 건물 증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시의원 개인 사무실과 의회 직원들 업무 공간이 부족해 이를 추가로 짓겠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 100억 원에 이미 용역비 6억 원이 투입돼 설계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책지원관 16분이 한꺼번에 채용돼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때 되면 이제 의원님 수도 늘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혈세 낭비라며 반발합니다. 시의회가 용인시 재정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즉각 증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이전할 의회 청사 옆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면 돈도 아끼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복지부터 챙기냐,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인구 보건소가 한 2년 있으면은 저쪽으로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로 이전해 갑니다. 시의원들은 오는 2026년까지 증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서명 운동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스쿨존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이지만 도로에 쓰여 있어야 할 어린이 보호라는 글자도, 스쿨존임을 알리는 적색 포장도, 그 흔한 과속 방지턱도 없었죠. 말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울 송파동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지나갑니다. 6분 뒤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이 4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기가 누워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있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벌였고 MBN 취재진 역시 현장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쿨존 시작점 도로에 적혀 있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도 적색 도로 포장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도록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A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스쿨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110m에 불과한 사고 지점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모든 도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900여 명에 달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전공에 대한 면허 정지와 형사 고소도 당분간 더 유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화 무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에 대한 면허 정지와 형사 고소를 유예한다고 밝힌 이후 보름 넘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공의 행정 처분을 계속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벌 강행이 대화 분위기 형성을 막고 아직 병원에 남아있는 의대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귀를 한다면 그죠? 다수는 아직도 한 3분의 2? 전 절반으로 봅니다. 절반은 복귀를 할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정책 책임자 경지를 비롯해
노동환경 개선, 군의 간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면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도 미래를 위한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회의에서도 의대 증원 유예 관련 분위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 추진에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주고 본인의 성추문을 입막음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미국을 공격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역시 트럼프라고 해야 할까요? 법정에 선 게 자랑스럽다며 이마저도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을 폭로하려는 성인 배우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 At its core, this case today is one with allegations like so many of our white-collar cases.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관련 첫 형사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n assault on America.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달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에서 매주 나흘 동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밖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시위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습니다. And now we're watching all of the consequences of the stolen election. Trump is not above the law.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유권자의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선 것을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며 재판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해도 된다고 느낄 것이다. 이제 이란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보복에 나설지가 관심이죠.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는 방식의 무게가 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군인 미국이 중동에서 확전되는 걸 반대하고 있기에 보복은 하되 확전을 막는 걸 택한 겁니다. 이란이 공습 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를 두고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가다 격추됩니다. 이스라엘이 300기 이상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낸 영상을 공개하며 보복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like a real war. I mean, this is a declaration of war. I'm quite confident that we will take the necessary steps that are necessary to protect and defend our people.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5일 전시내각 회의에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방식이라는 보복 대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השיגור הזה של כל כך הרבה טילים, טילי שיוט, כטב"מים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יענה בתגובה. 다만 이란 반격에 힘을 보탠 미국 등 동맹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전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공습 72시간 전 미국과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했던 발언이 진실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کاخ سفید طی پیامی بامداد امروز اعلام کردیم که عملیات ما محدود و حداقلی Iran say that they provided early warning to help Israel prepare its defenses and limit any potential damage. All of this is categorically false. 날선 발언이 오가는 가운데 이란도 이스라엘의 재반격 예고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외국 선수가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고 먼저 하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동 특파원입니다. 3, 2, 1. 지난 14일 베이징에선 42.195km의 절반을 도는 하프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열띤 레이스 끝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허재 선수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我们一定会努力，我们一定会证明给你们看，我们中国人一定可以。 문제는 대회 직후 터졌습니다. 허재 선수와 선두를 다투던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 3명이 마치 우승을 양보하는 듯한 행동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이들은 허재에게 자신들을 가로질러 가라고 손짓을 하는가 하면 허재를 앞지르지 말라는 듯 서로 손으로 맞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들은 허재 선수보다 1초 뒤진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황당하다거나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节是不是被演了一波？是资本的力量太强大，还是竞技体育突然就变得父慈子孝了？北京半马这密制操作6番了。互助的国际友爱精神，3个黑人运动员终点前刹车刹得都快冒火星子了，啊，牛逼！ 논란이 커지자 대회를 주최한 베이징 체육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지난주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정부 눈치를 살피던 유통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은 멤버십 요금을 올렸고 국내와 파파이스도 인상 소식을 내놨죠. 5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자주 사는 생필품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세수할 때 쓰는 100g짜리 클렌징 폼이 8,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이 9,900원으로 1,000원, 11.2% 오릅니다. 출출할 때 자주 먹는 가공란 가격도 올라갑니다. 계란 2개가 든 가공란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납품가 인상에 따른 이번 가격 상승은 일부 편의점이 아닌 대형 편의점 4사에서 일제히 이뤄집니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볼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생리대는 4개 기준 2,400원에서 2,60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여기에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제품도 많아 편의점에서 생필품 사기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편의점도 자주 가는데 오르면 더 생활에 부담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은 좀 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최근 이커머스 쿠팡은 유료 멤버십 월회비를 58% 올렸고 굽네와 파파이스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정부가 눌러왔던 가격 억제 효과가 총선과 동시에 끝나면서 고삐 풀린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한 이란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똥이 엄한 곳으로 튀었죠. $1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원 넘게 오르며 장중 1,400원 벽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주식시장도 2% 넘게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1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89.9원으로 장을 시작한 환율은 장중 1,400원을 기록한 뒤 1,394.5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역대 4번째입니다. 밤사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데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외환당국이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8% 하락한 2609.63포인트로 마감하며 2600선을 두드렸고
코스닥 지수도 2.3% 하락한 832.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단기 고점일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1,400원 터치는 딱 1,400원인데요. 고점인 것 같다. 오버슈팅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일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래봐야 한 10원? 15원 정도 아니겠느냐. 외환시장이 유독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잘 안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1,400원 위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이 줄도 서날지 결정될 거다라는 4월 위기설이 나왔었죠. 그런데 태영이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신축 공동주택 전체가 공매로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개 저축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난 1월 준공됐지만 시행사가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78가구 전체가 신탁 공매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함께 한 평당 최대 7,600만 원까지 형성된 고분양가 탓에 미분양 사태를 겪었습니다. 건물 코앞에 지하철역이 있는 데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밀접하지만 일부 분양된 물량마저 계약 취소가 될 만큼 외면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평형대의 매물을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새 아파트 살지 누가 여기 오겠느냐. 금융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공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4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예상 손실만 최대 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금융당국도 최근 저축은행 10여 곳에 자본 확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PF 위기설의 시작이었던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기업 개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0대 1 비율로 대주주 무상감자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밝혀 PF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려낼 곳은 도려내고 살릴 곳은 살린다는 원칙 속에 금융당국의 PF 부실 정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9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미국은 이 보조금을 통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미국 좋은 얘기죠. 이러다 한국 반도체 차세대 첨단 제조 시설을 죄다 외국에 뺏기면 어쩌죠? 이러다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어쩌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종주국이었던 미국.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동차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생산했지만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반도체 제조 역량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면서 반도체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법을 만들었습니다. America is back. That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은 총 70조 원의 보조금을 풀었고 인텔과 TSMC, 삼성전자로부터 280조 원 상당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 등 다양한 수요를 확보하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는 부담도 떠안게 됐습니다. 업력이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범위, TSMC에는 확연히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서로 보조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국가 핵심 사업이자 안보로 직결되는 만큼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인재 육성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달리는 화물차에서 각종 자재나 장비, 심지어 술병까지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흉기로 돌변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부가 화물을 단단히 고정했는지 덮개나 포장을 제대로 했는지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빔들이 도로에 쏟아지고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회전하는 트럭에서 소주병이 쏟아지고 서울 도심에서도 트럭에 실린 술병이 와르르 쏟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적재한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운행하거나 고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 보여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더 위험한데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0만 건 안팎의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낙하물 교통사고는 800건이 넘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200명에 달합니다. 적재 불량 운행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덮개 등을 씌우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고인목 등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주로 화물차 통행이 잦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대구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낮 동안은 오늘보다 더 포근할 텐데요. 서울이 23도, 춘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24도, 창원은 23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오히려 오늘보다 낮아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